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여우고개에 가시던 불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친할머니가 다니시던 교회는 젊은 시절부터 다니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몇 번 갔을 때 봤던 그 교회는 꽤 오래된 양식의 건물이었고, 옛날 영화에서나 볼 법한 낡고 녹슨 큰 종이 하늘 높이 달려 있었습니다. 위치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때는 현대식 가정집들이 즐비한 동네를 가로질러 가면 작은 동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인근 주민들이 가꾸던 텃밭이 조금 있었고, 나머지는 소나무와 잘 자란 가시덤불 같은 것이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교회에 다다를 수 있었고, 교회 뒤뜰은 4차선 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하나가 그 동산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정집이 즐비한 동네는 예전에 전부 논밭이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논밭을 가로질러야 교회 뒤뜰로 연결된 동산 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문이랄 것도 없이 뒤뜰 쪽 길을 통해서만 교회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텃밭들이 있던 자리는 원래 전부 가시덤불로 덮여 있어서 가다가 다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교회에 가시다가 이상한 일을 겪으셨다며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까지 예배를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플래시를 깜빡하고 놓고 와서 별빛과 달빛에 의지해 컴컴한 논밭길을 지나 교회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멀리 교회 불빛이 보이니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 때쯤 가시덤불 근처에서 유난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 한참 동안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서 이상하게 생각하며 오솔길로 올라가려는데, 가시덤불 쪽에서 권사님, 할머니는 가던 길을 멈추고 가만히 들어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길을 가려는데 또다시 권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 거기 누구야? 하고 물었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더랍니다. 할머니는 약간 무섭기도 하고 누군가 장난치는가 싶어 화도 나서 발을 팍팍 차며 장난하지 마소 하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조용하더니 이내 김아무개 권사님 하며 숨 넘어갈 듯 간드러지는 웃음을 내는 그 존재는 할머니의 이름 석자까지 또박또박 부르며 킬킬거렸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고 뒷꼭지가 따끔따끔한 게 너무 무서워서 급한 마음에 무작정 가방을 뒤졌더니 다행히 육각형 통에 있는 큰 성냥 상자가 나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그었더니 성냥개비에 불이 붙으며 주위가 환해지는 순간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이 할머니 발밑에서 머리 위로 순식간에 솟구쳤답니다.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성냥개비를 떨어뜨리자마자 귓가에 샤삭하는 바람 소리가 나며 뭔가가 뒤통수에 대고 콧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뒤를 돌아 성냥을 또 그었더니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옆으로 그 검은 그림자가 눈으로 쫓는데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있는 힘껏 뛰었다고 합니다. 성냥이 꺼지면 다시 켜고 또 켜고 하면서 달리는데 히히거리는 웃음소리가 머리 위에서, 발밑에서, 어깨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오솔길을 아무리 올라가도 교회에 닿지 않았습니다.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교회 불빛은 전혀 가까워지지 않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묵직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4번의 종소리가 울리고 나서야 할머니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서 한참 재밌었는데 아쉽다 하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멀리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녀석이 사라졌는지 할머니는 무사히 교회에 도착했고 예배도 잘 보고 아침이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날이 밝아도 무서워서 집 근처에 사시는 집사님과 함께 가기로 결심하고 기다렸다가 같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오솔길 입구에 다다르자 할머니는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논으로 이어지는 길 옆에 넓은 흙밭이 있었는데 그 흙밭을 빙 둘러 원형으로 성냥개비가 흩어져 있더랍니다. 할머니는 교회로 가는 오솔길을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옛날 그곳이 여우고개였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그 고개 근처만 가면 뭐에 홀렸는지 가시덤불을 헤치고 다니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거나 옷을 벗고 비탈해서 기절해 있다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장에 물건을 팔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다가 진보다리가 사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동네 연세 많은 어르신께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며 여우가 아직도 있구먼 하시며 껄껄 웃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아는 저승사자는 온통 검정 옷을 입고 무서운 얼굴로 망자를 맞이하러 온다는 이미지죠. 하지만 제가 겪은 저승사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이해 관점에서는 그것이 저승사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저승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그다지 무섭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불화와 질풍노도의 시기로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던 저는 가출하여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자살을 고민하게 되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버스열 정거장 되는 거리를 미친 듯이 헤매며 각 약국에서 한두 알씩 모은 수면제와 수면유도제 48발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와 친구와 함께 지내던 숙소에서 그 약을 사정없이 털어넣었습니다. 먹다 보니 약의 양이 너무 많아서 오바이트가 쏠렸고 토사물이 목에 걸려 호흡곤란이 심해졌습니다. 얼마간을 괴로워하다가 순간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죽을 마음으로 수면제를 먹었는데 죽음이 갑자기 무서워진 겁니다. 점점 몸이 나른해지면서 손발이 축축 늘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멍해지는 찰나에 친구가 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저 흩어진 약봉지를 보더니 두말없이 저를 둘러엎고 뛰었습니다. 그 아이도 어린 여자아이였을 뿐인데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뛰다가 택시를 잡아 타고 원광대 응급실로 갔습니다. 오바이트를 조금 해서인지 정신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이 또렷이 기억날 정도로 말짱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고 사지가 종이장처럼 덜덜 떨려서 그게 신기해서 한참을 제 손을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응급실에서 코에 호스를 쑤셔 넣더니 위세척을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넣는 줄 알았는데 코로 호스가 들어가니 자살 시도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나긴 세척을 끝내고 미성년자이기에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야 했고 친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물을 떠오겠다고 하시며 커튼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의사가 지나가다 할머니를 보며 약 기운 때문에 뭐라 하더니 잠을 못 자게 하라는 말을 하고 갔고 할머니는 물을 뜨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의사 말대로 잠을 자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았다고 자신합니다. 물론 나른하긴 했지만 잠이 올 만큼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주색 롱스커트를 입은 누군가가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병동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같이 살던 친구의 후배였습니다. 그 아이는 다짜고짜 언니 괜찮냐며 시 굳는 모습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겨우 입을 열어 괜찮다고 대답하면서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었지만 그 아이는 대답조차 하지 않고 저에게 나이트클럽에 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홍록기가 온다면서 꼭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저는 헛소리하지 말고 가라고 했습니다. 계속 가자고 보채는 그 아이에게 말할 기운도 없어서 그냥 그만 가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셀쭉한 표정으로 나 갈게 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그 아이가 나간 자리를 한참 쳐다보는데 통로 쪽이 정면으로 보였음에도 그 아이가 걷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이상해서 할머니께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은 마주치지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제가 잠을 자지 않았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그건 꿈이었을 거라며 믿지 않으셨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와서 할머니에게 수납하라고 했고 할머니는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셨습니다. 나가시며 저에게 잠자지 말라고 당부하고 가셨습니다. 아까 그 일이 석연찮아서 그게 뭘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나이트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나이트클럽에 자주 가던 시기였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해 그 아이를 째려보며 너 미쳤냐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계속 가자고 말만 반복하며 급기야 제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계속되는 졸라 때문에 신기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나이트클럽에 갈까? 내가 춤을 출 기운이 남아있을까? 하는 미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데도 간호사는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들어오던 순간부터는 주위가 TV 단색 화면처럼 푸르스름한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기분 나쁜 이질감에 그 아이에게 힘을 쥐어짜 욕을 하며 헛소리 말고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놀란 것처럼 잠시 멈춰섰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다가 순식간에 무섭고 싸늘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안 갈 거면 말지 왜 성질이야?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그 얼굴은 지금도 생각하면 식은땀이 날 정도로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두 번째도 역시 그 아이가 나간 순간에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퍼렇게 질린 얼굴로 할머니에게 간호사와 의사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잠을 자지 않았고 그 아이가 빨간 옷을 입고 있었으니 눈에 띌 거라며 보챘습니다. 할머니도 의사도 간호사도 아무도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에게 왜 재웠냐며 면박을 주기만 했고 그 아이는 아무도 본 적 없이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손목을 보니 그 아이가 잡았던 흔적처럼 발그스름하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퇴원하자마자 집에 가서 이틀 가까이 잠만 잤습니다. 이상한 꿈을 하나 꿨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 아이의 행방이었습니다. 절 병원에 데려다 준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는 그 아이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 아이는 제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당연히 잠을 자고 있었거나 술을 마시러 나갔을 거라며 오히려 친구와 저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할머니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오는데 잘 아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데려갈 사람이 쉽게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절실한 크리스천이시며 권사인 할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여름에 놀러가서 지인들에게 공포 이야기로 해주는데 별로 안 무섭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 형의 웃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당시 저희 집은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카운터에 딸린 작은 방에서 가게를 보고 계신 아버지 곁에서 낮잠을 자거나 방 안에 설치된 작은 컴퓨터로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곁에서 낮잠을 자다가 깨어났는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 몸도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이었죠. 겨우 손가락 조금, 발가락 조금 움직일 수 있었고 약한 목소리로 아빠하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가위에 눌린다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처음 겪는 당황스럽고도 무서운 일에 혹시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카운터 문을 열고 형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지 형은 아버지께 배가 고프다며 음식을 시켜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동생은 자고 있지? 깨워서 같이 밥 먹자고 해라. 그 말을 듣자 저는 속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위에 눌린 채로 움찔거리고 있는 저를 보고 형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형을 보며 형, 살려줘 하고 가능한 한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이자 종종 형한테 따지기도 하는 당시에는 너무 서럽고 무서워서 울어버리기까지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은 제 얼굴 가까이에 얼굴을 대고 제가 처절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아버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빠, 얘 지금 푹 자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끼리 먹자. 그때 보였던 형의 웃음은 지금도 도저히 잊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취방 괴담. 집과의 연이 끊어지면서 20살이 되자마자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직장이 정해진 후로는 3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굉장히 좁은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집치고는 어디선가 곰팡이 냄새나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것 빼고는 벌레도 없어서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와 가까워서 그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첫날 침대에 누웠을 때 등에 무언가 베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리저리 누워봐도 베기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침대에 문제가 있나 싶어 매트리스를 꾹꾹 눌러봤지만 폭신하기만 했습니다. 당시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용 두꺼운 이불을 꺼내서 폭신하게 하고 잤지만 허리가 아팠습니다. 왜 이러지? 내가 침대가 안 맞나? 싶었지만 이전 집에서도 침대에서 잤고 허리가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허리에 베개를 끼워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스프링이 문제라고 생각해 집주인 아저씨에게 침대 매트리스만 내 돈으로 바꿔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매트리스는 아저씨가 가져가셔도 되고
나중에 이사 갈 때도 가져가지 않을 테니 다음 입주자에게 줘도 된다고까지 했지만 아저씨는 매트리스를 버리려면 복잡하니 그냥 쓰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그럼 침대를 안 쓰겠다고 빼달라고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 쓰겠다고 했더니 아저씨가 한번 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저씨가 침대를 보시더니 매트리스 밑으로 손을 쑥 넣더니 뭔가를 옮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치가 좀 이상했을 뿐이라며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자고 일어나니 진짜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프지 않으니 무언가 이상한 건지 모르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생각 없이 회사, 집을 반복하던 어느 날 회식 후 술에 취해 집에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무언가 검은 것이 우뚝 솟나 있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놀라지도 않고 그냥 하고 보다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씻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잤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깨고 보니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런 일은 없어서 또 잊어버렸습니다. 집에 오면 화장품 같은 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제 탓인가 싶었고 자고 있을 때 뭔가 소란스러운 것 같아서 막상 귀를 기울여 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니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귀신을 믿지 않고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존재라 생각해서 처음에는 귀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오나 싶어 집주인을 의심했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밖에 나가고 집에 없으니 혹시 누군가 들어오거나 제가 있는지 확인하려나 싶어서 일부러 나가지 않고 집에서 버텨봤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바로 어제 새벽,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밤을 새우려고 노트북을 켜놓고 소설을 보거나 연예인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음악을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는데 이어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이랑 섞여서 으윽 하는 소리였습니다. 듣자마자 귀에서 이어폰을 떼어내고 던졌는데 뭔가 싶어서 다시 끼고 들어보았습니다. 멀쩡히 음악이 나오길래 이어폰 연결이 잘못됐나 싶어 연결선을 꾹꾹 눌러보고 다시 음악을 듣다가 콧물이 나와 휴지를 가지러 잠시 일어나서 이어폰을 빼고 다시 왔는데 갑자기 이어폰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 욕하면서 이어폰을 뺐는데 노트북에 연결된 선이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꾹꾹 눌러가며 꽂아놨는데 말이죠. 그대로 이어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끝나려면 1년은 더 남았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아저씨가 뭔가를 옮긴 것 같아서 들춰봤더니 부적이 있었습니다. 접혀서 낡아 보이는 그 부적을 침대에서 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 지금까지 그냥 침대에 놔두고 있는데 침대에서 잤을 때 허리가 아픈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없어서 부적이 뭔가를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아 빼지 못하겠습니다. 여기만큼 방값이 싼 곳도 없어서 괜히 이상한 말 했다가 아저씨가 방을 빼라고 하면 2배 비싼 옆 원룸으로 가야 하는데 그건 원치 않아서 그냥 무섭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사를 했고 다행히 보증금도 모두 받았습니다. 지금 이사한 곳에서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쾌하고 좋아서 이사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을 포기하고서라도 이사를 다짐했던 일들을 좀 더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글을 쓰고 일주일간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미루고 있었고 찝찝해서 집은 알아보면서도 실제로 이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5시쯤 출근 준비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는데 갑자기 깼습니다. 그런데 귀에서 속닥속닥 중얼거리는 소리와 전철을 타면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뭐지? 하고 눈을 떴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제 눈앞 정면에 성인 남자가 서서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신기한 건 예전에 술 먹고 봤던 검은 기둥처럼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섭다고 느끼지도 않고 뭐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냥 등을 돌리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너무 사람 같았습니다. 그것도 정말 선명하게 말이죠. 그래서 다시 몸을 돌렸지만 남자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고 불을 켜서 침대 밑까지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집에 있을 자신이 없어 그대로 세수만 하고 바로 출근했습니다. 볼 때는 안 무서웠는데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니 심장이 내려앉을 만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에게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그럼 어쩔 거냐고 나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있는 부적이 뭔지 설명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이 나쁜 것을 막아주는 것 같다며 이게 왜 있는지 따졌습니다. 보증금이고 뭐고 다 포기할 생각으로 나가겠다고 했더니 아저씨는 내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그럼 보증금을 줄 테니 빨리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허무할 만큼 쉽게 대답하시더군요. 바로 이사센터를 알아봤는데 예약이 일주일 후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일주일을 더 살았는데 그 일주일이 지옥이었습니다. 그 자취방에는 텔레비전 리모컨이 있었는데 리모컨에는 건전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다른 곳에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이 혼자 꺼졌다 켜졌다 해서 아예 콘센트를 뽑아놨습니다. 물을 마시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다리에 털 같은 것이 슥 스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방방 뛰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아서 멍하니 침대에 앉아 내가 왜 여기 있나? 일주일 동안 찜질방에 가버릴까? 이 생각으로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지 않나. 나가기 일주일 동안 연속으로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결국 이사 전날에는 짐만 모두 꾸려놓고 찜질방에 가서 잤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집에서 잘 살고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 그 자취방과 가까워서 가끔 멀리서 내다보는데 그쪽만 유독 해가 들어오지 않아서 스산한 기분이 듭니다. 그 자취방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결국 듣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제가 있던 곳이 유명한 여인촌 같은 곳이었다고 하네요. 소위 말하는 창녀촌 같은 곳입니다. 자취방은 그런 곳을 개조해서 만든 거였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친구가 나를 남편과 단둘이 남기려 했다. 친구와 저는 7년 전에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친해졌습니다. 당시 성격과 취향이 잘 맞아서 일주일 만에 베프가 되었고 한 달 만에 함께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갑자기 해외로 나가 살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1년 반 전 한국으로 돌아와 오피스텔을 얻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등을 때리더군요. 보니 그 친구였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같이 있는 곳이었는데 친구는 바로 옆동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 다시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 남편과도 한번 밥을 먹고 인사했고 1년간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친구가 자꾸 셋이서 만나는 자리를 만들더군요. 일단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비혼을 선언하고 부모님께 유산 겸 재산을 미리 받아 가게와 오피스텔을 구입한 거고요. 지방이라 그 돈으로도 친구네 아파트 전세금보다 조금 모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자주 가는 이자카야가 있었는데 술은 마시지 않지만 안주를 밥처럼 먹기도 하고 사장님과도 아는 사이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러서 저녁 겸 이야기도 나누곤 했습니다. 그날도 혼자 먹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같이 앉아 안주를 먹다가 친구 남편이 퇴근하고 왔습니다. 둘이 갑자기 술이 당긴다며 술을 시키더군요. 분위기 맞추려고 두세 잔 마셨습니다. 친구가 남편에게 술을 많이 먹이는 듯했고 화장실에 다녀오니 남편은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친구는 계산하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잠깐 편의점에 간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길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30번 넘게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가게 마감 후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이 남편을 부축해 집으로 갔더니 친구가 깜빡 잠들어서 벨 소리를 못 들었다며 나오더군요. 황당했지만 유야무에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간다더니 사라졌다가 30분 뒤에 오거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집에 잠깐 다녀오라며 둘이 잠깐만 놀고 있으라 하더니 2시간 뒤에 온다거나 급한 일이 뭐냐 물으면 엄마가 뭘 찾으시는데 전화로 찾는 걸 도와주느라 그랬다는 등 친구와 저녁을 먹기로 한 날 가게로 친구 남편이 혼자 왔는데 친구가 늦는다며 먼저 둘이 밥 먹고 있으라 하더군요.
밤 11시 넘어서 김치나 반찬을 갖다 준다고 해서 알겠다 했더니 그 남편이 혼자 와서 주고 갔습니다. 친구는 차 한 잔이라도 마시라고 했는데 그냥 보냈냐며 말하길래 뭐지? 했지만 농담인 줄 알고 넘겼습니다. 그 남편은 말이 없고 항상 표정이 뚱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타입이었습니다. 10번 넘게 봤지만 대화한 게 100마디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전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지난주부터 맛있는 걸 해주겠다며 자기네 집으로 부르더군요. 친구네 집이니 별거 없겠지 하고 갔고 둘이 또 술을 마시길래 저는 딱 한 잔만 마시고 더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이 비밀번호로 열리는데 오피스텔 라인은 카드키입니다. 한참 있다가 화장실 갔다 왔더니 친구는 없고 그 남편은 TV를 보며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친구가 술을 더 사러 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냐며 1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단지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놓쳤다고 해도 10분 이상 걸리지는 않을 텐데 친구가 오지 않길래 저는 술도 안 마시니 먼저 가겠다며 피곤하다고 일어나려고 보니 제 가방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카드키랑 핸드폰이 다 있었는데 물어보니 친구가 들고 나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길래 친구 오면 내 가방 갖고 오라고 말하고 그냥 나와서 문 앞에 있다가 다른 입주자분이 들어가는 틈을 타서 집에 왔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벨이 울리더니 친구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내니까 혀가 꼬인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며 술 깨고 얘기하자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연락 와서는 왜 삐졌냐고 무서워서 장난도 못 치겠다는데 이게 장난 같나요? 상황만 놓고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전까지는 찜찜하지만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는데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니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달쯤 전에 친구에게 불편하다며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성격상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걸 못하는 걸 친구도 알기에 내가 얼마나 고민하다가 얘기하는지 알지 않냐고 했습니다. 친구는 불편하게 생각할 줄 몰랐다며 단순히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고 우리 잘 사는 모습 보고 비혼이 아니라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길 바랐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됐나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자더니 퇴근 시간에 그 남편이 가게로 왔습니다. 친구 말로는 말 전달이 잘못돼서 퇴근 후 너랑 밥 먹고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같이 가자는 걸로 오해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부러 거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 할 수는 없지 않겠냐고 해서 그냥 같이 밥 먹자고 말하게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당시에는 최근에 워낙 자주 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끝나서 좀 늦어진다고 먼저 식당 가 있으라 해서 갔는데 오는 길에 차 사고로 길이 막혀서 거의 2시간이나 늦게 왔습니다. 그날도 식당에서 술을 시켰는데 둘이 마시라며 먼저 집에 갔습니다. 다음 날 좀 짜증을 냈더니 친구도 사정이 있었다며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냐고 짜증을 내길래 서로 2주 정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연락 와서는 미안했다고 이제 다시 그런 일 없을 테니 화해하자고 하더군요. 맛있는 걸 해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 했고 집으로 오는 건 괜찮지 않냐고 해서 차라리 밖보다는 집이면 여차하면 둘만 남을 일이 없을 것 같고 이상하면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별일 없겠지 싶었지만 찝찝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걸 고민하냐고 핀잔만 들을 일이라고 생각돼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건데 적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하니 구구절절 길어졌네요. 댓글을 보면서 지난 일들이 순간순간 떠올라서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생각이 많아져 가게 문을 닫고 댓글들을 곱씹어 읽어보는데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불안해서 단지 밖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사람 많은 공간이 그곳밖에 없었고 메인 게시글에 걸리기도 했고 친구가 읽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확실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알겠다고 먼저 가 있겠다고 하더니 15분쯤 있다가 문을 열었는데 친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놀라서 바로 문을 닫아버렸더니 친구는 집에 들어가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카페에서 얘기하자고 하자
친구는 제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댓글들을 본 상태라 그런지 손이 떨려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제대로 못 눌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팔짱을 끼며 몸을 비틀더군요. 애교 부리듯이 아잉하며 장난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멀뚱히 있으니 왜 그러냐며 뭔 일 있냐며 오히려 저에게 틱틱거렸습니다. 친구가 앞장서서 가더니 단지 밖으로 나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길래 저는 그냥 등 돌려서 카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친구는 뒤에서 큰 소리로 부르다가 결국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다가 제가 올린 글을 보여줬습니다. 친구는 이미 읽었다며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냐고 날 고작 그런 사람으로 봤냐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한테 그러겠냐고 너 그러는 거 피해망상이라며 글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누구라도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면서 다다다 얘기했습니다. 뭐라 대꾸할지 몰라 한참 듣고만 있었습니다. 오해라고 말한다면 제가 오해한 거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해라도 이상한 건 이상한 것이고 이젠 뭐든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실망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오해든 뭐든 다 상관없고 변명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길에서 봐도 모르는 척 했으면 좋겠고 가게로 온다거나 오늘처럼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고 했습니다. 아마 새로 알게 된 사람이라면 친해졌다고 해도 이 정도로 제 생활을 오픈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의 친구였고 그때의 친구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았고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게 진짜 인연인가 보다 해서 정말 지난 1년간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볼 정도로 가깝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오픈하고 지내게 된 거죠. 게다가 지금 지역이 당시의 친구와 제가 살던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결혼하면서 이 지역으로 왔다고 했고 저도 부모님이 하던 일을 정리하시고 펜션을 하며 농사를 짓고 싶다 하셔서 옮긴 지역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차로 1시간 걸리는 도시였기에 연고 없이 이곳으로 온 것이었죠.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큰 도시에서 같은 아파트라니 저는 카톡 외에는 어떤 소셜 활동도 하지 않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것도 가족 외의 친구 둘밖에 몰랐기에 우리 진짜 인연이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서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나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살던 나는 믿지 않냐고 자기가 더 실망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솔직히는 친구 얘기를 듣다 보니 내가 심한 건가? 라고 잠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참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친구의 상황이라면 의도가 뭐든 간에 저는 변명보다는 미안한 감정이 먼저 들 것 같았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오해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변명이든 뭐든 할 것 같은데 친구는 1시간 가까이 계속 변명만 하더군요. 처음엔 친구 말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듣다 보니 말이 계속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날은 회사 일 때문이라고 변명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는데 집안일 때문이라고 말을 바꾸는 걸 보고 지적했더니 친구도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닫았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나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없냐고 물었더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 깨달을 거고 그때가 언제든 자기는 이해할 테니 후회되면 언제든 다시 연락하라며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진심인지 또 다른 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친구의 행동들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더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아무 계산 없이 한 건지 혹은 댓글들처럼 무시무시한 일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친구 말처럼 오해라고 해도 더는 친구 얼굴을 마주보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공동연관 카드키는 제가 임의로 바꿀 수 없기에 친구가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바로 바꿨습니다. 댓글 보고 혹시 친구가 집에 다녀간 건 아닐까 걱정되지만 강아지들 때문에 집에 CCTV가 있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이사를 하거나 가게를 정리할 순 없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저를 잘 챙겨준다고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고마워하시며 시골에서 철마다 나는 과일과 채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뭘 보내주실지 전화하셨길래 친구 거는 보내지 말라 했더니 계속 물으시는데 뭐라 변명은 못하고 울어버렸더니 부모님이 걱정하시는데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더는 엮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해든 뭐든 이젠 상관없으니까요. 아니, 오해고 실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고 실수라고 해도 다시 되돌리지는 않겠지만요. 댓글을 보면서 정말 하나 크게 배웠습니다. 수백 수천 번 글을 적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제 행동들에 대해 반성 아닌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이나 뉴스를 보며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했었으면서도 순진했고 어렵고 또 너무나도 마음이 잘 맞았던 그때의 기억만 생각했네요. 제가 그때에 비해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친구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을 잘 믿고 어리숙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입니다. 칠칠치 못해서 처음 장사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포함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이요. 그 친구와 그렇게 빨리 친해졌던 것도 그런 제 성격이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저는 환불해달란 말을 못해서 우물쭈물하면 친구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말싸움해주고 그런 성격 차이 때문에 당시엔 죽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마워하고 친구는 해결해줬다고 뿌듯해하고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죠. 저는 친구에 대해 좋은 기억뿐이었기에 카리스마 있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그 친구가 당당해 보였고 부러웠고 하자는 대로 쫄래쫄래 따라가는 게 좋았습니다. 어쩌면 댓글 써주신 분들이 답답해하셨던 부분에서 저는 크게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넘겨버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어도 거절할 구실을 찾지 못했거나 혹은 거절 자체를 어려워했던 것도 같네요.